조선의 유배는 형벌이 아니었다. 유배지 감시보고 시스템. 우리는 오랫동안 유배를 처벌이라고 배워왔다. 죄를 지은 신하를 수도에서 멀리 쫓아내고 그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형벌. 조선의 유배는 그렇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 설명은 어딘가 어색해진다. 정말 조선은 위험한 인물을 단순히 내쫓기만 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왜 유배된 인물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까? 왜 그들의 말과 행동, 인간관계가 그렇게 집요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을까? 조선의 유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였고 하나의 단계였으며 무엇보다 하나의 관리 방식이었다. 처벌이 아니라 보류, 제거가 아니라 관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유배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 조선은 관료국가였다. 법과 예, 문서와 보고로 움직이는 체제였다.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지만 그 절대성은 무작위적 폭력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보 위에서 유지됐다. 왕은 모든 것을 직접 볼 수 없었고 모든 말을 직접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관리했다. 그 가장 정교한 장치가 바로 유배였다. 유배지로 내려간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었다. 단순히 죄를 지은 관리가 아니라 여전히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인물. 그래서 조선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죽이면 끝이 나기 때문이다. 끝이 나면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대신 조선은 그를 멀리 보냈다. 그러나 완전히 놓아주지는 않았다. 유배지에는 항상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유배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게 한 존재. 그는 유배자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명확한 관리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때로는 지방 수령의 측근이었고 때로는 향리였으며 때로는 유배지에 오래 거주하던 토착인물이었다. 그의 역할은 단순했다. 보고하는 것. 유배자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편지를 썼는지, 밤마다 무엇을 했는지, 심지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조차 보고의 대상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였다. 조선이 보고받고 싶어 했던 것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물의 성향과 변화였다. 이 보고는 지방관청에 오래 남지 않았다. 일반적인 행정보고처럼 순차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비공식 경로를 통해 빠르게 상부로 전달됐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유배 관련 보고는 공개 행정이 아니라 비공식 정치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즉, 많은 관리가 알 필요가 없었고 오직 결정권자만 알면 되는 정보였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반복된다. 어떤 유배자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음에도 갑자기 형벌이 강화된다. 거처가 더 외진 곳으로 옮겨지거나 가족과의 왕래가 제한된다. 반대로 아무런 상소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면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이 결정의 기준은 공식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대신 보이지 않는 보고가 그 자리를 채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한다. 조선은 무엇을 판단하고 있었는가? 범죄의 무게였을까? 충성의 여부였을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일까? 조선이 평가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그가 여전히 위험한가 아니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가?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격리해야 하는가? 유배지는 이 판단을 유예하는 공간이었고 그 유예 기간 동안 사람은 끊임없이 관찰되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조용하게 작동했다. 공개 재판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았고 처형처럼 강한 메시지를 남기지도 않았다. 대신 장기간에 걸쳐 사람을 지켜보고 서서히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유배는 공포의 형벌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공간이기도 했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다시 추락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침묵과 태도로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있다. 이름 없는 전달자들. 그들은 판단하지 않았고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다. 단지 보고했다. 그러나 그들의 문장 하나, 표현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들은 왕의 눈이었고 귀였으며 때로는 마음이었다. 조선의 권력은 이렇게 작동했다.
겉으로는 법과 제도로, 안에서는 감시와 보고로. 유배는 그 교차점의 노인 장치였다. 처벌과 관리, 배제와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그래서 조선은 유배자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보류했다.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기 위해. 이제 우리는 유배를 다르게 봐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조선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선 정치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조선의 유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조선의 유배가 형벌이 아니라 관리 시스템이었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다. 그 시스템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가? 누가 보고했고 무엇을 기록했으며 그 기록은 어떤 경로를 통해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유배지라는 공간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유배지는 외딴 섬이거나 변방의 고을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치의 중심과 완전히 단절된 장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선의 시선에서 유배지는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밀도 높은 관찰 공간이었다. 수도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소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한 인물의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반면 유배지는 다르다. 관계가 단순하고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으며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조선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다. 유배자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거처는 제한되어 있었고 왕래는 통제되었으며 경제활동도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조선이 주목한 것은 이 단조로움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변화였다. 누가 찾아오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편지가 오가는 빈도는 어떤지, 심지어 얼굴 표정이나 태도의 변화까지도 관찰 대상이 되었다. 이 관찰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배지에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관찰자가 배치되었다. 그는 감시자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대신 향리, 통임, 혹은 지방 수령의 신뢰를 받는 인물로 위장했다. 때로는 유배자의 생활을 돕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정기적이었다. 매일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작성되는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다. 보고의 기준이 범죄가 아니라 상태였다는 점이다. 유배자가 정치적 불만을 드러내는지, 여전히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체제에 순응하고 있는지. 조선은 이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보고서의 형식은 간결했다.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되었고 판단보다는 관찰 위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 간결함 속에는 보고자의 해석이 숨어 있었다. 같은 행동이라도 조용히 지냈다와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진다. 이 미묘한 문장 차이가 유배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이 보고서는 지방관청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일반적인 행정보고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부 보고는 지방 수령을 건너뛰고 특정 경로를 통해 상부로 전달되었다. 이 경로는 공식 문서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다. 대신 후대의 단편적인 기록과 결정의 결과를 통해 그 존재가 추정될 뿐이다. 이 때문에 조선의 유배 기록을 읽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자주 등장한다. 왜 이 시점에서 형벌이 강화되었는지, 왜 이 인물은 특별한 공로 없이 복권되었는지, 그 이유는 판결문이나 교지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 대신 그 이전 시기의 유배 생활을 들여다보면 힌트가 나타난다. 조용했던 태도, 충성의 표현, 혹은 위험한 언행의 흔적들이다. 조선은 유배자를 시험했다. 공개적인 시험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침묵의 시험이었다.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 태도였다. 침묵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고립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유배자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다. 아무도 그에게 시험을 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행동은 평가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의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았고 신하들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은 정보를 통해 균형을 유지했다. 유배지 보고는 단순히 유배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조정 전체의 안정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특정 인물이 다시 등장했을 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가능성을 미리 계산하기 위한 자료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이름 없는 전달자들이다. 그들은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업적도 남기지 않았고 비난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왕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판단하지 않았지만 판단의 재료를 만들었다. 그 재료가 어떤 형태로 가공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생애가 달라졌다. 조선의 유배 시스템은 잔인하면서도 냉정했다. 즉각적인 폭력 대신 긴 시간을 통한 통제. 이 방식은 효율적이었고 동시에 매우 은밀했다. 그래서 유배는 조선 정치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장치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유배를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의 중심에는 늘 보고가 있었다. 조선은 보고를 통해 사람을 판단했고 판단을 통해 체제를 유지했다. 유배는 감시였고 감시는 곧 통치였다. 이 단순한 공식이 조선을 움직이고 있었다. 조선의 유배지 감시보고 시스템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철학이었고 통치 방식이었다. 공개적인 폭력 대신 지속적인 관찰을 택한 국가, 즉각적인 제거 대신 장기적인 통제를 선택한 체제. 유배는 그 선택의 결과였다. 조선은 사람을 죽이는데 익숙한 나라가 아니었다. 물론 사형은 존재했고 차명과 교수형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층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사라지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가능성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조선은 위험한 인물을 죽이기보다 살아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쪽을 선택했다. 유배는 그 관리의 핵심 장치였다. 수도에서 떼어내되 완전히 버리지 않는 방식. 사회적으로는 고립시키지만 정치적으로는 계속 관찰하는 방식. 이 모순적인 구조가 조선을 오래 유지시킨 힘이었다. 유배자는 더 이상 정치의 중심에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된 존재도 아니었다. 그는 언제든 다시 호출될 수 있는 상태, 즉 보류된 인물이었다. 이 보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감시와 보고였다. 조선은 사람을 믿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믿었다. 말보다 문서를, 소문보다 보고서를 신뢰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단순한 상황 전달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난다. 유배보고 시스템은 특정 인물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하나의 구조였고 체제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였다. 유배자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지방관청, 향리, 심지어 가족과 지인까지도 이 구조 안에 포함되었다. 감시는 개인을 넘어서 관계망 전체로 확장되었다. 조선은 이 관계망을 통해 위험을 관리했다. 유배자가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그의 주변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 때문에 유배자는 스스로를 통제해야 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방문객 한 명까지도 모두 평가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배는 곧 자기 검열의 공간이었다. 이 시스템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폭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개 처형은 공포를 만들지만 동시에 반발도 만든다. 반면 감시는 조용히 작동한다. 대상자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어디까지가 감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불확실성이 사람을 더 깊이 통제한다. 조선의 유배보고 시스템은 바로 이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유배자는 항상 질문 속에 살았다. 지금 이 행동이 보고될까? 이 말이 문제가 될까? 침묵이 더 안전할까? 이 질문들이 반복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자유로운 판단을 하지 못한다. 조선은 이 심리적 상태를 이용했다. 이 구조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식 법전에는 유배지 감시 보고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없다. 교지에도 실록에도 그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결과만 남아있다. 설명되지 않는 사면, 갑작스러운 복권, 이유 없는 격리.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조선은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관리하려 했을까? 답은 단순하다. 조선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이다. 혈통, 가문, 학맥, 사상.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 움직였고 한 사람의 복귀는 체제 전체를 흔들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은 사람을 통제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유배보고 시스템은 그 기술의 정점이었다. 그것은 처벌의 대안이었고 감시의 완성형이었으며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치였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움직인 주체는 언제나 보이지 않았다. 왕이 직접 나서지 않았고 대신 이름 없는 전달자들이 그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권력의 흐름을 바꾸었다. 이제 우리는 유배를 다시 정의할 수 있다. 조선의 유배는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격리였고 정보 수집이었으며 장기적인 판단을 위한 관찰 장치였다. 유배는 끝이 아니라 체제 안으로 더 깊이 편입되는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조선 정치의 많은 장면이 새롭게 보인다. 왜 어떤 인물은 돌아왔고 왜 어떤 인물은 영원히 잊혔는지, 왜 처벌보다 침묵이 많았는지, 그 모든 답은 이 보이지 않는 감시와 보고의 구조 안에 있다. 역사는 늘 이름 있는 인물만을 기록한다. 그러나 체제를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이름 없는 구조에 있다. 조선의 유배지 감시 보고 시스템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는 지금 한 왕이나 한 신하가 아니라 하나의 권력 구조를 보았다. 그리고 이 구조는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감시와 관리, 보류와 통제는 언제나 권력이 선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이제 질문은 시청자에게 넘어간다. 과연 이 시스템은 안정적인 통치였을까? 아니면 인간을 소모하는 구조였을까? 그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의 실화입니다.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인물 100과 매일 공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깊이 있는 다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조선의 유배가 자연스러운 통치 기술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의도된 감시와 조율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분석과 해석을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은 참여 한 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미스터리를 만듭니다.